오늘 그 환우분들 그리고 가족분들 만나 뵈서 반갑고요. 이 질환을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그러는 시간을 저도 가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 아마 크게 세 가지 질환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진성 적혈구 증가증,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 골수 섬유화증 있으신데, 대부분은 이게 막 급성백혈병 막 이런 것처럼 아주 경과가 긴급하지는 않죠. 그리고 어느 정도 처음에 진단될 때 막 궁금하셨던 것도 많고 염려도 되다가 이게 뭐 약을 드시면서 그럭저럭 조절이 되면은 뭐 시간이 많이 지나면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진료도 하시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래되신 분들은 저한테 외래에 오셔서 혈액 검사 결과 보고 자리에 앉았다가 30초 만에 일어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설명이 부족하고 좀 항상 그렇죠. 병에 대해 잘 아실까? 예, 그런 의문이 있고 이제 그런 분들도 많고, 또 그 중에서도 수치가 조절이 안 되거나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또 분명히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골수 안에서 혈액세포들이 과다하게 많이 늘어나는 질환을 뭐 정의하기로 다 골수 증식 종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 필라델피아 염색체 혹은 BCR-ABL1 유전자라는 유전적인 이상을 특징적으로 발현하는 그런, 그래서 백혈구 수치가 늘어나는 환자분들이 이제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분들이 있으시고요. 이 병도 넓은 범위에서 같은 정의에 들어가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골수 증식 종양 그러면은 이 염색체 유전자는 음성인 이 세 가지 질환을 의미를 하고요. 여기 아마 그 세 가지 질환으로 환자분들 그리고 환우 보호자분들 오셨을 테고, 알고 있다시피 진성 적혈구 증가증하고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은 골수 섬유화증으로 2차적으로 병이 진행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처음부터 골수 섬유화증으로 진단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성 적혈구 증가증은 이름 그대로 적혈구 수치가 많이 높은 질환이에요. 우리 혈액 안에 많은 수의 적혈구가 있는데 이 적혈구는 굉장히 몸 안에 체행량하고 이렇게 연관성이 커서 이게 변동이 크기 때문에 직접 적혈구 수치를 재지 않고 우리가 헤모글로빈, 혈색소 혹은 헤마토크릿이라고 하는 간접적인 지표로 이 양을 잽니다. 그래서 정상 범위보다 높고 골수 소견에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뭐 세 가지 계열의 세포들이 많이 늘어나 있는 경우, 모두 늘어났는데 특히 적혈구가 늘어난 경우 진성 적혈구 증가증을 의심할 수가 있고요. 아주 특징적으로 잭2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맨 왼쪽이 이제 진성 적혈구 증가증 환자분의 혈액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혈색소 수치, 헤모글로빈 수치는 정상은 한 45%, 13에서 17 정도, 남자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20.5 많이 올라가 있죠. 그리고 이런 분들이 혈색소만 높은 게 아니라 백혈구나 혈소판 수치도 같이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다음으로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은 혈소판 수치가 지나치게 높은 질환이고요. 아까 진성 적혈구 증가증은 세 가지 세포들이 대체로 다 같이 늘어났는데 얘는 특징적으로 혈소판만 늘어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특정한 유전자의 변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경우가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 환자분이세요. 그래서 혈소판이 두드러지게 15만에서 40만, 150에서 400까지가 정상인데 이렇게 많이 높은 경우를 확인할 수가 있죠. 다음은 그냥 처음 진단부터 골수 섬유화증으로 진단되는 1차성 골수 섬유화증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하고 비슷하게 혈소판 계통의 이상이 골수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나중에 혈소판이 될 그 전 단계의 세포를 우리가 거대 핵세포라고 해요.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 환자분들의 골수 검사 소견을 보시면은 이렇게 커다란 세포들이 보이죠? 얘가 이제 거대 핵세포이고요. 얘네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다 자라면은 이제 산산이 깨져요. 깨지면서 낱낱이 이제 혈소판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혈소판이 되기 전 단계의 세포죠. 근데 얘가 이제 늘어나 있는 게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이고, 골수섬유화증은 그게 늘어날 뿐만 아니라 모양도 좀 이상해지는 병입니다. 모양도 좀 이상해지는 병이고, 쉽게 설명드리면은 우리 몸 안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 사이토카인이라고 하죠. 물질들이 아주 과다하게 분비가 돼서 골수가 과다하게 자극이 돼서 섬유화가 되는 이제 그런 질환이고요. 골수 섬유화증 환자분들은 보시면은 백혈구 수치가 높고 약간의 빈혈이 있고 혈소판 수치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높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정상적으로는 많이 보이지 말아야 돼. 약간 미성숙한 세포들이 보이고, 이제 골수 내에 아세포라는 세포들도 관찰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일부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섬유화 전 단계 골수 섬유화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거는 골수를 봤을 때 명백하게 섬유화가 골수 소견에 있는 거고요. 근데 얘는 섬유화는 없어요. 거의 없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거대 핵세포의 모양이 골수 섬유화증 환자분들처럼 이상해요. 그래서 완전히 섬유화가 되기 전 단계의 골수 섬유화증이고, 사실 예전에는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으로 그냥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을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과 골수 섬유화증의 한 중간 단계 정도 되는 상태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2016년 분류에서 이제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이런 질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질환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시고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들은 뭐 이 정도입니다. 왜 생기는지, 이거 암인지, 그리고 뭐가 안 좋은 건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치료하는지인데요. 쉽게 설명드리면은 유전자에 변화가 생겨가지고 병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렇게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수치를 실제적으로 높이는 그런 원인이 되는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있어요. 이제 그거를 우리가 유발 유전자 변이 혹은 드라이버 유전자 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제크2라고 하는 돌연변이가 있고, 거의 대부분은 V617F 변입니다. 617번 자리에 V를 F로 바꾼다는 이야기인데, 그냥 환자분, 보호자분들 수준에서는 이 이름만 알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보다는 좀 드물게 칼 레티큘린 변이나 MPL 변이, 이런 세 가지 변이가 대표적인 드라이버 유전자 변이고요. 이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진성 적혈구 증가증은 거의 대부분이 다 제크2 변이이고요. 반면에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이나 골수 섬유화증은 세 가지 변이들을 이 정도의 비율로, 역시 제크2 변이가 가장 많기는 하죠. 하지만 칼 레티큘린이나 MPL 변이도 심심치 않게 이제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이가 생기면은 세포를 끊임없이 성장하도록 자극하는 신호들이 멈추지 않고 생기기 때문에 이게 혈구수가 늘어나서 병이 생기는 거고요. 이런 유전자의 변이는 후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태어나서부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이제 후천적으로 발생을 하는 거죠. 이제 근래에는 이런 유전자 변이 중에 드라이버 유전자 변이가 아닌 다른 유전자 변이들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또 그런 유전자 변이들이 많이 동반되어 있으면은 병이 진행할 위험도 높고 예후가 좋지 않다는 정보들이 이제 많이 알려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진성적혈구 증가증 환자를 보면 당연히 제크2가 거의 다 있지만 TET2, 엑셀1, 잘 들어보지 못한 여러 가지 변이들이 이제 같이 동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분석을 해서 환자분들의 예후를 우리가 예측을 하고 NGS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래서 한 2, 3년 전부터 진단되신 환자분들은 아마 이 검사를 많이 하셨고 이제 점차 일상 검사로 이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 질환은 암인가? 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암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는데, 일단 비정상 세포들이 조절되지 않게 멈추지 않고 많이 자라서 신체에 분포하는 질환을 암이라고 정의를 했을 때, 이 정의에 따르면은 예, 좀 아주 정상적인 세포들은 아닌 경우가 많고 많이 자라죠.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선 정의에 따르면은 암이 맞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상대적으로는 좀 드문 만성 백혈병 형태의 혈액암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이 질환들이 보다 심한 다른 암의 전 단계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질환 모두 빈도가 많지는 않지만 일반인들보다는 더 높은 위험을 가지고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적혈구 증가증이나 혈소판 증가증 같은 경우에 2차적으로 골수섬유화증이 나중에 생길 수가 있죠. 예,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은 중한 암의 전 단계인 한 전암병변, 암 전 단계 질환 예, 이렇게라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환들은 우리가 진단 코드를 상병 코드를 받을 때 C 코드로 시작은 안 하고 예, D 코드로 시작을 하죠. 예. 근데 이제 뭐 그러면 수치가 좀 높으면 뭐 그대로 지낼 수 있는 거 아니냐, 뭐가 안 좋냐, 예,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결국 혈관 막힘 합병증이 많이 생기는 게 이 병의 이제 첫 번째 중요한 위험입니다. 보시면은 정상인에서 동맥 혈전 질환, 심근경색, 뇌경색 이런 것들이죠. 생길 위험이 1이라고 하면은 진단이 되고 나서 진단 시부터 굉장히 위험도가 한 3배 이상 높아요. 약을 써서 잘 치료를 하면 일단 줄어드는데 정상인 대비해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꾸준하게 이런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위험이 대략 한 2배 정도가 높고요. 그리고 정맥혈전 질환, 정맥이 막히는 혈전 질환 같은 경우에는 진단 시부터 해서 일관되게 일반인들보다는 3배 이상 높습니다. 그러니까 병을 잘 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뇌경색이 오거나 심근경색이 오거나 정맥혈전증이 오거나 폐색전증이 생기거나 이런 문제들이 일반인들에 비해서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2차 혈액 질환으로 2차성 골수섬유화증이 되거나 아니면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될 위험도 어느 정도가 있고, 그리고 다른 형태의 일반적인 고형암들 있죠. 위암, 대장암, 뭐 폐암 이런 것들도 일반인들에 비해서는 좀 발병 위험이 좀 높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병을 진단받으신 분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건강검진을 하셔야 됩니다. 뭐 내시경을 하고 초음파를 하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정상인이 사는 것보다 아무래도 생존 기간에 제약이 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 초반에 진단이 됐을 때 관리가 잘 안 됐을 때 생존율이 좀 많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치료를 시작을 하면은 대체로 이 기울기 자체는 일반인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에 관리가 잘 되고 적절한 치료가 되면은 치사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특히 진성적혈구 증가증과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은 굉장히 만성 경과를 갖죠.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골수섬유화증의 경우에는 앞선 2가지 질환보다는 조금 더 진행한 병으로 보고, 경과는 다양하지만 어떤 경우는 좀 생존율의 제약이 많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고 정리를 하면은 뭐가 안 좋냐? 첫 번째는 혈관 막힘 합병증이 잘 생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보다 중한 혈액암이 생기거나 2차 암 발생의 위험이 높다. 이 2가지가 문제고요. 치료를 해야죠. 이 2가지를 막는 거를 목표로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모든 환자분들을 다 똑같이 치료하지는 않고 위험도를 나누어서 고위험군을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진성 적혈구 증가증 환자분인 경우에는 나이가 많거나, 나이가 많으면 일반적으로 혈관 막힘 합병증 위험이 높아지니까요. 과거에 혈전증 병력이 있는 경우,
위험도가 높다고 보고 그때는 혈구수를 낮추는 치료를 적극 시작을 하고요.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도 대체로 비슷한 원칙을 따릅니다. 또한 이제 당뇨가 있다든지 흡연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혈관 막힘 합병증 위험이 더 높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이제 치료를 해야 되죠. 아마 특히 혈소판 증가증, 적혈구 증가증 환자분들이 빠지지 않고 거의 다 대부분 드시는 게 이제 저용량 아스피린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왜 복용을 하냐? 결국 피를 묽게 해가지고 혈관 막힘 합병증 위험을 줄입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했던 진성 적혈구 증가증 환자에서 연구를 보면은 아스피린만 매일 하루에 하나씩 잘 복용을 하셔도 복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이런 혈관 막힘 합병증 또 그리고 그로 위한 사망 위험이 한 40% 정도 수준으로 많이 감소해요. 그래서 그냥 하루에 하나 드시는 아스피린이 그게 그냥 단순한 약이 아니라 그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같은 그런 큰 문제가 생길 위험을 거의 절반 가까이 뚝 떨어뜨려주는 중요한 약이니까 빠뜨리지 않고 잘 복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수치도 가능하면은 충분히 낮춰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연구를 보면은 헤모글로빈 말고 우리가 헤마토크릿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또 적혈구의 양을 재죠. 그래서 45%를 기준으로 그거보다 낮게 충분히 약을 쓰거나 사혈을 해서 수치를 낮추면은 그렇게 낮추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서 위험도가 낮아져서요. 수치가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은 결국 혈관 막힘으로 인한 합병증 사망률이 거의 4배 가까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혈구수도 잘 조절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혈구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쓰는 대표적인 약제가 바로 이제 하이드록시우리아, 하이드린이라는 약입니다. 그래서 그냥 주기적으로 피를 뺐을 때, 그렇죠? 피를 빼서 다른 사람에게 주면 헌혈하는 거고 이거 그냥 버리면 사혈이라고 하죠. 그냥 사혈을 했을 때보다 약을 써서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했을 때 더 효과적으로 이 헤마토크릿을 45% 미만으로 이제 줄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피를 뺄 필요 없이 먹는 약으로 수치를 잘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부작용들이 있죠. 입안이 헐고 민감하신 분들은 울렁거린다고 하시고요. 설사, 변비, 이제 장에 이제 밸런스가 깨지고 뭐 탈모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이렇게 피부에 발진이 생기거나 색소가 침착하는 경우부터 심한 경우에는 드무지만 이런 궤양이 생겨가지고 약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약이 이제 아나그렐라이드, 아그릴린 혹은 아나그레라고 하는 이름으로 판매되는 약이죠. 얘는 백혈구 수치를 낮추지 않으면서 혈소판 수치를 좀 선택적으로 낮추는 약제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하이드린은 우리가 떨어뜨리고 싶어하는 그 혈색소 혹은 혈소판 이외에도 다른 수치들 떨어지지를 원치 않는 수치들이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용량을 높이면은 백혈구가 너무 많이 떨어지거나 나는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이라서 혈소판 수치만 떨어뜨리고 싶은데 빈혈이 같이 오거나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약제는 혈소판만 선택적으로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렇게 혈소판은 같이 떨어지고 혈색소도 효과가 좋지만 백혈구 수치는 유지를 하기 때문에 특정한 경우에는 이 약을 더 선호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약도 부작용이 은근히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머리가 아프다는 분도 있고 설사도 되게 잦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일종의 부정맥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가슴이 두근거린다는 걸 호소하는 분들이 많고 이게 너무 잦거나 증상이 심하면은 약을 복용할 수 없는 경우도 생깁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두 개의 질환보다 조금 더 진행한 이제 골수 섬유화증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골수 안에서 골수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그런 염증성 물질들이 과다하게 많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걔들이 온몸을 순환하면서 우리 몸을 쉽게 말해서 되게 기운이 없고 맥이 빠지고 소모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체중이 감소하고 그리고 그렇게 계속 자극하는 그런 염증 물질 때문에 민감한 비장이 커지죠. 골수에서는
원래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을 잘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럼 염증성 물질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골수가 섬유화되면서 자기가 스스로 제 기능을 못하니까 우리 몸은 정상적으로 골수가 제 기능을 못할 때 임시적으로 골수의 기능을 다른 장기에서 대신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비상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골수가 제 기능을 못할 때 대신 골수의 기능을 해주는 장기가 비장이거든요. 이제 골수가 섬유화돼 가지고 혈액 세포들을 잘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그 한계를 이제 보상하기 위해서 비장이 커지는데 이제 문제는 얘가 조금 커지면은 괜찮은데 정말 어떨 때는 너무 커져 가지고 장을 옆으로 밀어내 가지고 소화가 안 되고 몸이 힘들어지고 그러는 경우들도 있고 심지어는 정말 심각한 경우에는 이게 정말 터지는 거를 걱정해야 될 정도로 그런 경우도 있죠. 물론 지금 이제 그 제크 억제제들이 나오고 나서 그런 중증 환자분들이 많이 줄었어요. 하지만 예전엔 심심치 않게 봤었고 지금도 이제 비장비대와 이런 연관 증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이 골수섬유화증도 마찬가지로 위험도를 나누어서 구분을 해서 치료를 하죠. 그래서 나이, 백혈구수, 빈혈 여부, 증상이 있는지, 말초 혈액에 백혈병 세포가 있는지 등 몇 가지 지표를 가지고 위험도를 나누고요. 현재는 여기 보여드린 거는 IPSS라고 하는 아주 기초적인 위험도 분류 체계인데요. 지금은 온갖 종류의 염색체 검사, 유전자 검사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아주 정교한 예측 시스템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 거의 대부분 환자분들이 그래서 그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 진성 적혈구 증가증 환자분들은 하이드린 아니면은 아그릴린 두 가지 약제를 거의 지금 다 복용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골수섬유화증은 자카비. 이게 뭐 아직은 그렇죠 일반적인 치료입니다. 이제 새로운 치료들이 이제 많이 연구가 되고 임상 시험도 하고 심지어는 아직 우리 손에 이렇게 잡혀가지고 치료를 지금 당장은 할 수는 없지만 좋은 효과를 보이는 약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요. 그래서 한 두 가지만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은 일단 진성 적혈구 증가증 환자에서 베스레미라고 하는 로그펙 인터페론 알파 2B라고 하는 주사 제제가 있습니다. 얘는 인터페론 제제예요. 주사 제제고 정맥 주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피하 주사를 하는 약제이고요. 2주에 한 번씩 주사를 해서 수치를 조절을 하고 나중에 잘 조절이 되면은 3주나 4주 간격으로도 약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하이드린하고 아그릴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세포를 파괴해서 수치만 조절하는 거에 비해서 이 약제는 이제 골수 내에 아까 말씀드렸던 드라이버 유전자, 제크2 유전자 변이를 어느 정도 제거해 주기 때문에 근본적인 기전에 더 잇따라서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약제고요. 국내에서도 연구가 돼서 당연히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되었습니다. 뭐 대규모 임상시험을 통해서 효과는 증명됐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 이제 도입은 되었는데 이제 아직 급여가 되지 않아서 일반적으로 쓰기에는 부담스럽지만 점점 이제 치료에 적용될 것으로 이제 다가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진성 적혈구 증가증 환자에서 이제 하이드린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2차로 골수섬유화증에서 사용하는 이제 룩솔리티닙, 자카비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슬레미 주사를 보면은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수치를 잘 효과적으로 낮춘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드라이버 유전자인 제크2 변이의 양을 꾸준히 감소시켜준다. 그리고 보다 좋은 생존율로 연결이 됐다. 이제 그런 장점이 있는 약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골수섬유화증에서도 이제 제크 억제제로 우리가 이제 자카비를 오랫동안 사용을 했고, 사실 굉장히 많은 환자분들이 큰 이득을 받고요. 되게 위대한 약이에요. 굉장히. 예, 환자분들의 삶의 질도 많이 개선하고 생존율도 많이 높인 약인데, 이제 그거보다 더 발전한 그 후속 세대의 이제 제크 억제제들이 이제 많이 연구가 되고 또 출시도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페드라티닙, 인레빅이라고 하는 약이 있고요. 이제 그 기존에 사용하던 자카비가 그 제크라고 하는 그 드라이버 유전자를 억제를 하는데, 제크도 종류가 1번이 있고 2번이 있고, 그런데 얘는 실제로 혈구수를 높이는 데 많이 기여하는 그 2번에 더 선택적으로 잘 작용을 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이 병을 조절할 수 있다. 뭐 이제 그런 데이터들이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 오랫동안 단지 한 개의 약만 있었는데, 앞으로는 제크 억제제가 이제 몇 개가 이제 우리 손에 쥐어지고 보다 다양하게 치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 약제 역시 아직 도입은 되었으나 이제 급여 문제가 있어서 지금 당장 일반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려운 좀 비용 문제는 있어요. 하지만 아주 멀지 않은 시기 내에 복수의 제크 억제제를 사용을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오랫동안 자카비를 사용을 했는데 효과가 좀 충분치 않거나, 아니면은 빈혈이나 혈소판 감소증이 심한 경우에 다른 대체제를 시도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가 열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